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대남 의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등 금강산 관광에 또다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코링크 피해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영장실질심사 판결이 날 텐데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검찰의 주장과 다소 상반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1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치솟는 전셋값에 거주 기간은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신예대율 규제 시행을 2달여 앞두고 은행권 예대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대형 은행 중 일부가 이 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 또다시 악재가 터져 개점 휴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금강산 땅이 아깝다며 우리 측과 함께 진행한 금강산 관광을 맹비난하고 새로 관광지구를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은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다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남북경협 태스크포스 팀을 운용하며 11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피해 실소유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영장실질심사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 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검찰의 주장과 다소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링크 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 지난해 7월 WFM은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중 100억 원어치를 민모전 크라즈버거 대표가 사들였습니다. 이후 WFM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포스링크와 에이도스가 갖고 있던 갤러리아 폴의 상가를 차례로 사들입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100억 원 상당. 포스링크는 민모 전 대표가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회사고 에이도스 역시 민 전 대표가 실소유주입니다. 결국 WFM과 민 전 대표가 전환사채와 갤러리아 폴의 상가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관건은 정경심 교수가 이를 알고 민 전 대표 등과 협의하에 WFM 지분과 상가의 맞교환 거래를 승인했느냐는 겁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만큼 이 스와핑 거래를 정 교수가 승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정 교수가 WFM의 주인이라면 100억 원 상당의 지분 변동 현황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이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E가 배터리 펀드 등을 통해서 WFM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는 점과 이 전환사채 발행이 단순히 경영자금 확보 목적이 아니라 주가를 부양시키고 또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과연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이러한 부정거래를 모를 수가 있을지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진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주 기간을 더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올랐습니다. 7월 초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2% 넘게 빠졌지만 최근 16주 동안 다시 0.64% 상승했습니다. 대규모 입주로 전셋값이 크게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했던 강동구도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치솟는 전셋값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주거권 네트워크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란 겁니다.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오름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 12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의 장기 거주가 보장되고 또 전월세가 폭등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으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이런. 다만 일부에선 제도 도입으로 집주인이 전셋값을 단기간에 크게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가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 특허 보유 건수 탑10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일 지적재산권 시장 조사업체 아이플릭틱스가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 특허 보유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차는 특허 보유 건수가 369건으로 전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순입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네 번째로 많은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특허 367건을 보유해 현대차 다음인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위는 일본 토요타로 특허 보유 건수가 1,100건을 훌쩍 넘어 국내 기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소시대 전략에 따라 10년 뒤 전국에 약 30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고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도로도 개발될 전망인데요. 올해 발표된 정부의 미래차 전략을 정세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차 분야 1위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신차 3대 중 1대를 친환경차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일찌감치 수소차 시장 선점을 천명했지만 이달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는 31곳에 그치는 등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 등 310곳에 충전소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국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수소경제를 본격 시동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충전소가 크게 늘어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관한 세부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일환으로 2030년 주행하며 자동으로 전기가 충전되는 도로가 개발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카이스트와 함께 차량이 정지했거나 느리게 주행할 때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7년이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변을 완벽히 인식해 달리는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앞선 레포트를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미래차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2030년 미래차 분야 1위, 세계 최초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국가. 타이틀만 보면 엄청납니다. 자,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내용일까요?
관련 사항들 경제산업팀의 정세미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에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내용들,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건 사실입니다. 미래차 관련 정책은 이전부터 좀 있긴 했는데 이번에 정책들은 조금 급하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책들이 좀 범람되고 있는데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래차는 이 저장 방법이나 충전 인프라 그리고 제도 등 뒷받침돼야 할 선행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타이틀을 내세워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꼽힙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보면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큰 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한 NEV 크레디트 제도를 개편해 이 수소차 굴기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전략을 발표하며 한중일의 패권 경쟁 역시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배경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300개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네, 수소차는 충전 시간도 짧은 데다 주행거리가 한 400km 이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기차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인데요. 전기 생산을 위한 촉매제로 백금이 필요한데 이 백금이 비싸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결국 차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충전소를 구축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 충전소는 약 30곳으로 전기차 충전소보다 적은데요. 때문에 이번 발표로 충전소의 장기적인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40% 수준인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기체 수소 충전소와 비교할 때 설비 면적은 20분의 1에 불과하고 충전 용량은 3배 높다는 장점이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도 2022년까지 3기 이상 구축할 예정입니다. 많이 되면 좋겠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전기차 충전 고속도로입니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고속도로에서 충전이 된다는 건데 말로 들어서는 굉장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마치 전기차가 이 도로에서 스마트폰처럼 무선 충전이 된다는 그런 구상인데요. 개발을 담당하는 카이스트에는 학내에 일부 시범 도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면 도로가 스스로 전기를 모으고 전기차에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차량이 정지하거나 느리게 주행할 때 도로 위에서 선 없이 충전이 가능하고, 반대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발생하는 열이나 압력으로 생성되는 이 앞전 에너지는 도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전기차 충전 도로가 현재 충전기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며 에너지 소비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리가 많이 부족할 경우엔 졸음쉼터처럼 일부러 차선을 옆으로 좀 빼서 일부 구간에는 저속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병행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실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미완의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서둘러 도로 건설까지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다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일단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지금 시점에선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2027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실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정부는 2025년 이 플라잉카 그리고 2027년 세계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얘기를 할 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메이커보다는 구글이나 웨이버나 우버를 손꼽거든요. 우리나라 각종 규제 때문에 아직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나 데이터 누적 분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차곡차곡 순차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당장 10년 내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하기 위해선 현재 시점에서 관련 법안이나 규정 등의 손질을 마무리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최소 3년 안에 이 시범도시 선정이나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야 하는 세부적인 방안 없이 큰 그림만 그렸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둔 시점입니다. 보다 빠르게 미래차에 힘을 쏟기로 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팀의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새로운 예대율 규제 시행을 2달여 앞두고 주요 은행이 예대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신예대율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9월 말 현재 신한은행은 100%, KB하나은행은 101.5%로 금융당국 기준인 100%를 딱 맞추거나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은 수치를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6월 말 100%를 넘긴 상태입니다. 우리은행은 99.3%로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NH농협은행은 87.8%로 안정권입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가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함과 동시에 아이코스 사용 시 실내 공기질과 특히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색다른 연구 등을 발표했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미래. 아이러니하게도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가 내세운 비전입니다. 필립모리스는 성인 흡연자들이 기존의 일반 담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10여 년이 넘는 기간 7조 원을 들여 연구 개발 중인 필립모리스는 한 단계 진화한 아이코스 3 듀오를 선보였습니다. 필립모리스는 관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 성분 발생이 90% 이상 낮고 새롭게 선보인 아이코스는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도 50%나 단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아이코스 사용 시 실내 공기질과 간접 흡연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자체 연구 결과 아이코스로 인한 공기 오염도는 요리를 하거나 양초 혹은 향을 피울 때 심지어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낮았고 간접 흡연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For current smokers, the best thing to do is quit cigarettes, quit nicotine altogether. However, for those men and women who would otherwise continue to smoke, they deserve access to accurate and non-misleading information on smoke-free alternatives and to be able to switch to them. 또 일본 필립모리스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전자담배로 인해 새롭게 흡연자로 유입된 수치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무해한 듯한 전자담배 이미지가 흡연자를 더 늘려 공공보건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구 결과를 통해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필립모리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이코스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고 오는 2025년까지 대안 제품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21세기의 실크로드라고 불리죠.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샤더런 중국 랴오닝성 주석은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한중이 랴오닝성 1대1로 시범구를 기반으로 제3시장에도 함께 진출하자며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중국 시안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와 유럽까지 중국 푸저우에서 동남아시아를 지나 아프리카, 케냐까지 육로와 해로를 연결해 범세계적 경제 영토를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1대1로 구상입니다. 샤더런 중국 랴오닝성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랴오닝성 1대1로 시범구를 거점으로 한중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제3시장에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共建大连自由贸易港 引进国际知名韩国跨国公司和企业进行战略合作，海铁空网互联互通，合作建设沈阳中韩科技园等，助推辽宁的产业升级，共同开发第三方市场。
중국은 지난 2013년 국가 대전략으로 1대1로를 공식 발표하고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1대1로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 주석은 중국의 동북아 1대1로 프로젝트가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다양한 방면에서 일치한다며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一带一路综合试验区的辽宁，其提出的辽宁一带一路建设总体方案，与韩国当前推进的韩半岛新经济构想具有有效对接的广泛空间和巨大的发展潜力。 1대1로 연구원이 랴오닝성 정치협상회의, 한중문화우호협회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왕루신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랴오닝성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정주영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의 주제 발표와 김영진 국민대 교수의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정주영 박사는 현재 많은 1대1로 협력국이 사업 참여 후 부채 비율이 급증해 금융 취약국으로 전락하는 등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익을 취함에 있어서 공평과 공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공자의 의리관처럼 중국이 주변국과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때 1대1로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독일차 포르쉐가 18일이면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철도를 타고 중국 충칭에 도착하는 오늘날 한중 협력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2차) 전지용 반도체 전문기업 ITM 반도체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베트남 3공장 운영과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확대로 매출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ITM 반도체는 지난 2000년 설립한 2차 전지 보호회로 개발 기업입니다. 2차 전지의 특성상 과충전이나 과방전될 경우 배터리 폭발과 손상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보호회로입니다. ITM 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보호회로의 핵심 부품인 보호소자와 스위칭 소자를 하나로 묶은 제품, 이른바 POC를 개발 양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2차 전지 보호회로 모듈과 반도체를 함께 담아 크기는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PMP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현재 ITM 반도체의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블루투스, 웨어러블 기기의 확대로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6월 베트남 3공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ITM 반도체는 북미와 중국에 현지 판매 법인을 세우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강하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렸지만 이맘때와 비교해 날도 선선하고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 평년 수준을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크게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21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사이 곳곳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경상해안은 밤부터 내일 종일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경상 해안과 강원 영동으로 30에서 60, 남해안과 제주도로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인천 22도, 대전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0도, 속초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경상 해안으로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동해안으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금요일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맘때 쌀쌀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